이제는 동석자 진실게임, 홍준표 캠프의 인사, 사람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1일 고급 호텔에서 점심을 함께한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 그런데 이제 동석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윤석열 캠프가 조성은 씨를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 제3자를 고발장에 포함시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과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거의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동석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 고발장에 동석자도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뭐 있었던 들어와 있는 걸 전에 들었고요. 정확히 어떤 제보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캠프의 장해찬 평론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왔다. 특정 선거 캠프 소속이다. 이게 지금 제보로 윤석열 캠프에 들어온 모양이죠? 사실 저희 캠프 측에서 이 성명불상이 누구인지 동석자의 뭐 신원이나 실명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적은 없고요. 문제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오히려 인터넷에 먼저 공개를 했더라고요. 다만 저희 캠프로 많은 제보와 정보들이 접수되고 수집되고 있고, 그 가운데 제3자가 함께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에서 밝혀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 성명불상자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지금 또 이 기자들, 언론 사이에서 취재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누군가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방법은 많겠죠. 롯데호텔의 CCTV를 다시 확보해 본다던가, 또는 QR코드 같은 기록을 본다던가, 아주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해서 동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인지 수사기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도 언론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8월 11일, 그러니까 이 롯데호텔 38층에서 조성은 씨 만났을 때는 동석자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때는 동석자가 있었다. 다만 정치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거든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게 되면 조성은 씨와 함께 박지원 원장을 만난 사람이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 정치권 관여자라면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인지도 국민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말씀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도 뭐 여러 제보도 받았고,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자리에 동석자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좀 취지를 들어보니까 동석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윤석열 캠프에서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수사기관의 영역인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언론에서부터 취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제보자가 조성은 씨일 것이라는 소식 같은 경우도 언론에 공개되기 이전에 사실은 정치권이나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다 떠돌았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 부분을 이 후보 캠프에서 먼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고, 공식적인 검증을 통해서 취재가 되어서 기사로 나가든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밝히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서, 지금 뭐 이 동석자의 참석 여부, 또 동석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공신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서 증거인멸 못하게 빨리 해당 이 기관의 CCTV나 QR 인증 코드 같은 증거부터 입수해라, 확보해라, 이런 취지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장제원 의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만날 때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당일 출입했던 호텔의 CCTV와 QR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8월 11일 두 사람 외에 동석한 사람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뭐 CCTV, QR 코드 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 짚어보면 이현정 의원님, 박 원장은 뭐 둘이서 만났다고 했고, 조성은 씨는 이따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볼 홍준표 캠프 소속의 한 인사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완강히 부인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식당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 전 원장이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여러 분들을 같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날짜를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7일 날 북한이 그 남북 통신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선을 그동안 차단했다가 7월 27일 날 전격적으로 통신선을 다시 개통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뭔가 새로운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8월 10일 날 통신선이 다시 끊어집니다. 즉 그 이전에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북 간의 통신선이 어떤 연락이 갔다가 바로 8월 10일 날 북한이 연락을 안 받으면서 통신이 끊어져요. 자, 굉장히 어떤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8월 10일 정도 되면.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뭔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경색되는 국면이었다고 한다면 그때가 8월 10일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날짜가 8월 11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장이 예를 들어 주요 업무가 남북 관계잖아요. 그러면 남북 관계에 지금 그동안 그렇게 13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하다가 드디어 7월 27일 날 남북 관계가 소통이 처음으로 연락선이 됐어요.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합니다. 자, 그러다가 10일 날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돼 끊어졌어요. 자,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뭐 밑에서 하겠지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왜 북한이 끊었을까?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럼 그 다음 날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경우에 과연 이 조성은 씨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보면 글쎄요, 그렇게 저는 뭐 제가 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긴박한 시기에 조성은 씨와 만나서 그냥 뭐 정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박지원 원장이 제가 평소에 보면 이렇게 만나실 때 특히 단둘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 국정원장이 만나면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뭔가 혹시나 왜냐하면 그 식당에 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국정원장이 왔다 갔다 하면 다들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평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에 동석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은 하는데 뭐 다 부인하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뭐 그럴 추정할 만한 근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원장이 통상 다수와 만난다는 얘기지 실제로 확인된 건 없는 거니까요. 현대회원님, 그래서 박 전 원장이 동석자 얘기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꺼냈는데 윤석열, 홍준표, 조성은 이 동석자로 지목된 이모 씨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닌가? 전직 국정원 직원을 왜 나와 조성은 사이에 끼워 넣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재밌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마치 이제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이 뭐 제보 보도를 하도록 한 거 배후 조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 측이니까요. 이 관여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는 홍준표 캠프 지금 아마 지금 이모 씨라는 분이 전직 국정원 직원인데 홍준표 캠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결국 관여한 게 아니냐로 가는데 저는 이 지난번에 윤석열 엑스파일도 그렇고요. 윤석열 엑스파일도 어쨌든 야당에 있던 분이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당내 싸움으로 약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전엔 좀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대선 국면에 가면 당이 어쨌든 우리가 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있고 그 역할이 어찌 보면 이제 당대표의 역할인데 이준석 대표가 좀 어찌 보면 나이가 좀 어리다든지 아니면 좀 이게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게 서로 간에 지금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상대 캠프를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당내에서 경선 진행 중입니다만 당 선관위의 제보 정도는 하는데 외부 기관에 수사기관에 상대방 캠프를 고발까지 하는 건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수처든 그게 언론이든 그렇죠. 그 말씀이십니까? 언론은 아니고요. 일단 수사기관에. 그래서 상대방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캠프에 관련된 사람을 고발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2007년 지금 야당의 경선과 비슷하게 가는 건데. 그건 금도다. 그렇죠. 그거는 선이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상대방 캠프인 걸 알면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당내 권력 암투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상대 캠프인지 알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명 불상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정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고발한 것이지 지금 이 사람을 상대 캠프 인사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현재로서는 섣부를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내에서는 고발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현근택 대변인이 몸담고 있는 이재명 캠프에서 이낙연 캠프 대변인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끔 서로 선을 지키는 그런 경선을 또 당 지도부에서 각 캠프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예. 반박하면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게 아니고 당 선관위에 제보한 것이고 지금 이제 홍준표 캠프로 특정은 안 했다 그러는데 제보는 이미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기자들이 금방 다 알고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마치 이제 모르고 한 건 아닌 거죠. 알면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